아니, 어떻게. 그 정보가 필요하구나. 네.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신경도 안 쓰고. 쟤도 뭘 상하지도 않고. 교수님 이거 녹화하는데 이거 화면이 안 보여도 상관없나요? 제가 또- 아니죠. 그 떠야 적당이죠. 화면이 안 보이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덮어 있어요. 아니죠. 이걸 걸려야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설마 아니에요. 아이고 재밌어. 물어봐는 안 지. 있구나. 자, 수고했습니다. 아, 저걸 사진지 맞아. 자, 김영자. 조성희, 왕성환, 예. 네, 정혜권, 이규영, 김은정, 한영분, 네. 네, 네, 이겼네요. 정진영, 네. 강동선, 그럼 나머지 통신, 방금 이름이 없네요? 있는 거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자,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상담하게 돼서 좀 세부적인 기법에 관해서 뭐 15가지의 물론 수많은 그 상담 기법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그런 과정이 한 15개 정도 축소했었죠. 그래서 뭐 이거 들을 때가 다시 읽어드리자. 우리가 경청 기법을 일과했었고 이과 공감 기법을 저번에 마무리 해줬어요. 경청이 무언가, 공감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 3장에 오늘 이제 은유 기법에 나와요. 은유라는 것은 어떤 국어적인 의미로 직유, 은유, 어떤 걸 비교하다, 어떤 걸 도입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표현한다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죠. 은유라는 말이. 그래서 이 은유라는 것이 상담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말할까요, 그 이점이나 아니면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가, 이로움을 주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한 2시간 동안 다음 시간까지 되겠죠? 이 시간까지 같이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은유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근데 이런 내용까지 공부를 혹시 하셨을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아무튼 새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그걸 들어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유. 자, 은유 기법에 대해서 먼저 은유란 무엇인가, 어떤 기법으로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당면의 과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헤쳐 나가야 되겠는가, 상담에 있어서 그런 걸 먼저 약간 연구를 해본다면은, 자,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고 그 결과물을 반드시 얻어내서 그 성공적인 상담을 이루한다는 것이 아마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상담하기에 있어서 과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어떤 문제고 연구해서 우리가 소화해서 결론을 지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 상담 방법이 점차 세밀화 또는 구체화되어 가는데 이러한 연구를 일컬어 미시적 상담이라고 한다 하고 유명합니다. 미시적이란 뭐냐면은 어떤 광범위한 전체적인 걸 통틀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 세밀하게
그 부분적인 조직적인 어떤 그 뭐랄까 미세한 어떤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그런 것을 미세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시적 상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보다는 이 은유의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깊게 파고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시적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의사소통 및 내담자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세부적인 것들이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기법이 날로 개발되고 있다. 단순하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주고받는 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안에 그 부수적인 외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연구해서 나갈 수 있는 기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들 중에 하나가 벌써 지금 지나온 뭐 경청이니 아니면 공감이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은윤이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 미시적 상담에서는 은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비자발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자발적 상담 의지를 가지고 상담에 나왔지만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내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막상 상담하러 왔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어서 왔겠죠.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드러내놓고자 함이 먼저일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와보면은 자발적으로 모든 그 상담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담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담자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노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은유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출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적, 자기 가져온 문제를 자기가 말로 표현하거나 어떤 그 내면적인 문제를 털어놔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내놔야만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노출을 내면적인 세계를 국소수로 표현 방법이 부족해서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바로 성공 중인 상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 바로 이 은유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유는 처음 들어왔죠. 은유라는 것 다음에 어떻게 하는 기법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밝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자, 로즈마리 토무스는 은유를 상담 기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지금 은유 기법이 어떻게 하는 게 은유 기법인가 하는 게 좀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페이지가 가면 갈수록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것이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우리가 흔히 접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색다른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개 은유는 암시적인 것으로서 내담자의 암시적인 진술이 명시화된다면은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자, 내담자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노출, 내면적인 것을 드러나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표현 방법이 부족해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면 자기의 내면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비유법? 아니면 지적인 자산, 아니면 능력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해서 자기의 내면을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유는 내담자에 의해서 창안될 수도 있으며 상담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도 암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은유를 비유하자면은 만약에 배가 고픈 유아, 배고픈 어린아이죠. 그들에게 어머니의 젖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 상황을 빨리 달래고 아이의 울음 멈추거나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당장 급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은유라는 기법을 바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젖과 비슷한 손가락이나 모형 젖 꼭지를 제공할 때 유아는 그것을 빨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물체나 사물이 바로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은유의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금 손가락 아니면 유사 젖꼭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자면은 저희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는 안 계시고 동생이나 갓난아이 울어요. 울음을 달래는 방법은 뭐 없어. 뭐 우유도 없고 젖꼭지도 없고 그때는 그냥 손가락을 어린 입에 넣어주면은 애가 울음 멈추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방법을 쓴다 하는 것이죠.
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싶으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낱낱이 자세하게 이렇게 내놓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나 적절한 상황 묘사가 되지 않을 때, 다른 상황이나 사물, 상태, 이야기 등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유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바로 많이 접했던 그런 바로 일반적인 상식이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근래는 이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른바 은유치료라는 바로 이런 방법이 상담치료에서 바로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리차드 콥은 주장하기를 정신분석학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꿈을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은유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왕도라고, 최고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겠죠. 바로 내담자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대방과 대화에 있어서, 아니 어떤 문제 해결이나 아니 대화 중에 있어서 자기 속내를 나타낼 때 꿈이라는 걸 드러내서 들춰내고 비교하는 법이 종종 있어요. 보면은 내가 꿈을 꿨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이와 같은 비유, 아니면 그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암시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것만큼이나 바로 운이라는 것이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를 이렇게 인도해내는데 아주 중요한 바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유치료는 언어의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의 방편으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언어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말이라는 말도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 속에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사물은 너무 널리 있어요. 뭐 하늘, 땅, 구름, 동물, 돼지, 코끼리, 뭐 개 많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을 은유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적합한 것을 비교해서 은유를 끄집어내서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그걸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까요? 저 사람 뭘 많이 먹는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먹는다, 좀 과하게 많이 먹는다, 아니면 탐욕이 먹을 땀이 세다 하는 그런 거 있어서 그런 뭐 적나라하게 못 떠먹고 하는 그런 걸 다양할 수 있는 걸 표현 못 하잖아요. 간단하게 저 돼지 같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은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돼지 같은 사람이다 하면 그렇게 표현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니면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판이 좋고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씨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천사 같다. 이거 가지고 천사 같다보다도 천사다 하는 말이 오히려 은유입니다. 미리 나오겠지만은 저 사람은 천사 같다 하는 건 직유이고 저 사람은 천사다 하는 것은 은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는 훨씬 더 강한 어떤 비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룰 내용입니다만. 자, 그래서 은유치료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고를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유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자, 은유 치료죠. 그래서 은유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이 사람의 어떤 내면적 문제를 치유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상담 기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기독교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적 기초를 포함하여 기독교 상담의 검증을 통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 우리가 광범위, 포괄적인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상담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 다룰 그런 부분은 바로 기독교적인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 상담에서, 즉 우리가 지금 당장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을 또 좁혀가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은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구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는 작금까지 은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그래서 본장에서는, 즉 은유기법장이죠. 제3장 은유기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독교 상담에서 은유기법의 활용 가능성과 또 그 은유기법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등을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운유기법의 문을 서서히 한번 열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은유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유의 정의는 무엇인가? 자, 은유가 뭔가? 하는 거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그 말의 어원이라든가 그 말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은유의 영어 단어 메타포죠. 메타포. 은유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 물론 영어가 본토에서 미국, 아메리카 대로 나온 게 아니죠. 유럽에 있는 헬라어를 위중심으로 또 라틴어를 중심으로 그 뿌리를 두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어가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제 언어가 영어입니다만 영어도 근본적으로는 헬라어나 라틴어, 유럽 쪽에서 근본을 두고 있는 그런 어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메타포는 헬라에서 비롯된 말이다. 곁에를 의미하는 메타와 또 옮기다라는 의미로 페로라는 말이 합성된 그런 어원을, 근원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영어로서 은유인 메타포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옆에, 곁에, 그리고 옮기다, 옆으로 옮기다, 도입하다, 비유하다, 두 개를 다 동시에 놓고 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은유라는 말이 메타포, 곁에서 옮기다, 곁에 놓고 같이 비유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합성된 단어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출간한 APA 심리학 사전에 의하면은 은유는 언어적 방법으로서 우리가 구사는 대화의 말, 언어죠. 언어적인 방법으로서 단어나 구, 단어가 모이면 구가 되죠. 말 하나 낱말이면 구가 되기 때문에 구절이 되기 때문에 단어나 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 또는 행위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정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나 구가 그 언어적인 방법으로서 대상이나 사물, 그 행위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우리 해석한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정의가 틀렸다기보다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은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 아까 그 사전에서도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실제로 너무나 단순할 수 있는 부분만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은유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어떤 유사한 상황에 비교하는 의사소통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더 세분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만은 은유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그 심리 상태를 어떤 유사한 상황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비교하는 의사소통의 한 유형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은유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다른 어떤 사물에 옮겨놓음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충분히 아까 드린 말씀을 그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은유는 내담자와 어떤 사물 간에 유사하거나 공통된 경험을 찾아냄으로써 들춰냄으로써 도입함으로써 그 내담자와 상담자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유기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데이비드 윌리엄스는 은유는 한 개인의 내면 세계와 그런 공적인 외부 세계 간의 수도관 역할, 어떤 통로를 말하겠죠. 우리가 수도관이라는 말 잘 쓰죠. 어떤 때는 전선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조직을 아니면 어떤 사물을 아니면 어떤 이념의 개념을 또 갖겠죠. 그 두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 있는 그 두 단어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통과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유를 통해서 내담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자신의 상황과 세계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에 은유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내담자의 과거 경험 아니면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은유를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은유를 다루게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유다. 물론 철학자들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차피 과거에 그들로 의해서 어떤 상담학이라든가 그것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은유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지만 철학적으로 의미 있게 은유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세기 후반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철학적인 형태로 다뤄졌지만은 바로 본격적으로 은유를 연구하고 또 이걸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는 20세기 후반이라는 그렇게 멀리 과거 중세 시절부터 했다는 거 아니겠죠? 근세에 와서 생겨났던 그런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은유가 문학이나 수사학에 관심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언어 철학이라는 분야의 태동 및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말을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를 많이 집약해서 표현했죠. 어차피 학문적인, 학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런 단어를 또 이렇게 접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은유가 문학이나 수사학에 관심, 수사학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의 표현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수사학이라는 게. 자, 그런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철학적인 논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근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태동 및 또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은유라는 자체가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상담학에서 은유에 대한 연구를 대략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은유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고받는 의사소통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보편적인 것입니다. 특수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기법들,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 그 개념과 유사한 다른 개념을 통해서 내면 상태를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표현 드린다면 갑자기 배가 고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부를 때 먹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남의 안목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먹었는 거예요. 말로 어디 오늘 돼지같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유의 기법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기법도 바로 이런 부분, 이런 형태의 상황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유의 의사소통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신화, 우화, 동화, 비유, 일화의 형태로 사용된다. 자, 은유라는 기법을 사용할 때 어떤 부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뭐랄까 사물이나 그 상황에 처해있는 어떤 그림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나 또 신화, 우화, 동화, 어떤 또 비유법 같은 거, 일화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담자의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 모두와 동시에 대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시키는 상징적 이야기가 은유이다. 맞죠? 그렇죠? 자, 의식 같은 것은 통상 얘기할 수 있는 외면적인 얘기. 그렇지만 그 외면적인 대화 톡에 뒤에 숨어있는 또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세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시키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은유이다라고 또 다른 방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담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활용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가 자기 어떤 인지적인 부분, 인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내면의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내면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은유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은유는 복잡한 사태에 대해서 단순하고 통합적인 이해를 가져다주는 독특한 이해 방식이다. 복잡한 사태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그런 복잡한 상황, 그런 사태를 단순하고 비유를 해서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독특한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은유의 하나의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은유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결하고 하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비유나 은유적인 묘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소수와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다음번 시간에는 어떤 이해에 관한 문제도 약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은유는 자신의 생각, 경험 등에 대해서 이야기로 묘사하도록 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그와 유사한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을 투사하여 비추어가서 바로 상징적이며 암시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바로 생각과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은유다. 자, 은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으로, 표현으로, 아니면 이렇게 낱낱하게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놓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인본주의 상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상담은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건 따로 연구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어떤 그런 상담에서도 바로 은유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상담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학에서 말하는 은유는 국어에서 다루는 은유, 직유의 언어 기법이라기보다 그것을 포함하는 상징과 비유 등을 일컫는 폭넓은 개념의 용어이다. 자, 은유라는 것은 국어적인 어떤 기법이나 표현 방법으로도 세부적으로 다루죠. 그래서 은유가 무엇이고, 직유가 무엇이고, 비유가 무엇이고, 국어 시간에 옛날에 이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상담에서는 이렇게 국어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법보다도 바로 그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바로 그 상징과 비유를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개념의 용어가 바로 상담학에서 말할 수 있는 은유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국어적인 용어에서는 은유가 무엇이고 비유가 무엇이고 직유가 무엇이고 세세하게 구분하는데 상담학에서는 포괄적으로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폭넓게 은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적으로 본다면은 내 마음은 돌과 같다는 그런 표현은 직유이며 내 마음은 돌이다 하는 표현은 은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은유가 더 확실한 어떤 그 비유법이 되겠죠? 더 확실한, 확고하게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직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직접 비유하니까. 말끝 그대로 본다면은 은유는 은유라는 것은 약간 좀 큰 거리감이 있는 비유. 직유는 완전 밀착된 비유,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유가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비유하는 방법이고 직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반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에서 말하는 은유는 직유와 비교되는 표현이 아니라 국어적 개념의 직유와 은유를 포함한 모든 상징과 비유를 일컫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앞 페이지에서 마지막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죠. 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비유든 은유든 직유든 다 포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상담에서는 은유라고 표현한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유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은유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지만 의미 있게 은유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다루고 있네요. 자, 은유는 A는 B이다 라는 방법의 수사법이다. 언어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A는 B다. A는 B 같다도 아닙니다. A는 B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의 수사법이 바로 은유라는 것입니다. 은유는 한 가지 유사성을 가진 다른 것을 빌어 대입시키는 표현 양식이다. 맞는 말 되겠죠? 자, 한 가지 다른 것을 빌어서 어떤 하나 A가 있는데 그와 유사성을 가진 B라는 것을 도입해서 바로 이렇게 대입시키는 표현 양식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A는 B다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직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내 딸은 천사 같다 라는 직유적 폼보다 내 딸은 천사다
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 훨씬 바로 듣는 이로, 듣이죠. 잘못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더 강한 인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유와 은유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좀 더 훨씬, 자, 습니다. 자, 예, 말씀드려요. 자, 내 딸은 천사 같다. 직유, 내 딸은 천사다. 라는 은유적 표현이 듣는 이와는 훨씬 더 깊이, 더 예리하게 그걸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이라 더 강한 인상을 갖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